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마스터 프로핏 사단 카이로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장 상황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좋지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고 좀 차분하게 공부에 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이탈해 나갈 게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좀 너무 조급해하고 뭐 초조해 하시기보다는 발을 좀 동동 고르시기보다는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도 있어요. 지금은 뭐 급락하는 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그 급락장이 있으면은 또 분명히 급상승하는 급상승장이 펼쳐질 겁니다. 조금 지켜보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같은 장에서는 사실은 뭐 손절매를 하는 대응을 하기에는 냉정히 말해서 조금 늦었거든요. 그렇게 대응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 계좌의 손실분을 우리가 복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대응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마음을 좀 여유롭게 두시고 조금은 뭐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해드리는 방송이지만 뭐 이런 방송처럼 유익하게 좀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기본을 다지는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좀 공부를 해나가는 시점으로 우리가 좀 잘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남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산업을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1시간 이제 방송 이끌어 갈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제약바이오 산업이 뭐 15년도, 16년도에 정말 좀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또 좀 잠깐 잠잠했다가 코로나19 시점을 통해서 또 다시 급하게 올라왔다. 지금 시황이 사실은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다시 우리가 분명히 수익이 기회가 올 거라는 거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 1시간 방송 좀 집중해서 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마스터 프로핏 사단 카이로스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는 아실 거예요. 1시간 이제 저랑 같이 방송을 듣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는 아실 텐데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를 하자.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나 스스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있어서 나 스스로 고개 끄덕이는 매매를 할 수 있게 가장 도와주는 매매가 바로 탑다운 방식의 매매입니다. 전반적인 이제 국내외 글로벌 시황까지 전체적인 시장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다음 걸음으로 산업과 테마를 살피고 그 안에서 좋은 종목 찾아가 보자 라는 게 탑다운 방식의 매매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스스로 OK 사인을 내려가면서 결국은 그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하나의 종목을 선택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우리가 이제 검증하는 그 종목을 검증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 안에서 좀 오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판단, 좋은 판단, 그러니까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판단을 하기 가장 적합한 그러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산업하고 테마를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 머릿속에 산업과 테마가 좀 도식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무수한 기회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 기회를 잡아낼 수 있을 텐데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이전에 이제 전체 시장 그리고 전체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종목까지 탑다운 방식으로 이 1시간 짧지만 이 1시간 탑다운 방식으로 제가 똑같이 진행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찍는 시간, 그러니까 이 방송을 녹화하는 시간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장 마감하고 이제 방송국으로 보내는 거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그 시점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조금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차트를 가져왔어요. 일봉상의 차트를 가져왔고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시장 어떻죠? 굉장히 그 한숨이 나올 정도죠.
굉장히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뭐 이게 이제 뭐 이유 없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시장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충분히 있었고, 하다못해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에서도 아마도 장 상황 좋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뭐 장이 좀 극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렵죠. 당분간 적어도 2월 초, 2월 중순, 3월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장이. 하지만 이제 과대한 낙폭은 어느 정도는 과대한 낙폭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 시장 그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로 봤을 때 지금 하락폭이 좀 과다한 측면은 있습니다. 과다한 측면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적인 이제 변수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과다하게 급락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우리 장을 바라볼 때 굉장히 급락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급락장이 이어진 게 보통 주 단위로 봤을 때 4주 이상 급락장이 이어졌던 경우는 정말 적어요. 정말 적은데 지금 거의 4주, 곧 5주 차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꾸준한데 보시면은 이제 뭐 외인 기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계속 팔자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방송을 녹화하는 수요일만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지금 뭐 외인과 기관은 던지기 바빴어요. 그나마 지금 기관 계정에서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지수를 좀 지키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호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 바로 뒤에 기사거리를 가져오긴 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있죠. 바로 이제 목요일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그 전날이 되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상장이 될 것이고, 거기에 묶여있던 자금들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을 찍는 오늘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 이제 회의 발표가 나옵니다. 그 회의 발표가 나오면은 또 시장에 있었던 그 불확실한 요인들이 하나씩 풀려가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은 불확실한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해소하면 오히려 호재거리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소진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한 요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재료들은 사실은 빨리 없어져 버리는 게 오히려 나아요. 오히려 나은데 지금 계속 그 불확실한 요인들이 이어져 오면서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불확실한 요인이 조만간 해소될 것이다. 그러면은 다시금 그때 그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시금 그 당시의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일단 가장 그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좀 커다란 이슈, 커다란 재료들은 소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을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유의하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지만 지금 지속적인 그 급락장이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커다란 그 빅 이벤트들 두 가지가 이제 곧 그 재료가 소진될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그 불안 심리로 인한 하락세는 진정될 것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어려운 장,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우리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우리가 너무 좀 낙심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낙심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있는 좀 뭐 빅 이슈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은, 미국 전문가들 연준 1월 FOMC에서 이제 3월 금리 인상 시그널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금리 인상을 22년도에 뭐 4번 하냐 5번 하냐 말이 참 많죠. 그리고 이번 연준 1월 FOMC도 뭐 0.5포인트를 올릴지 0.25포인트를 올릴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분분합니다. 말이 분분하긴 한데 사실은 어떻게 돼도 지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의 그 예상 범위 안에서의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전국의 그러니까 전 글로벌적인 눈이 지금 미국의 이제 그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FOMC 의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0.25% 올린다, 뭐 0.5% 포인트 올린다 말이 있지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은 분명히 반응을 할 겁니다. 반응을 하는데 더 이상 빠진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FOMC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 부분은 분명히 체크를 해야겠지만 일단 FOMC 회의가 발표되는 순간 순간적인 그 급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커다란 재료, 커다란 그 뭐 숙취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해소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회피 심리가 고조되면서 환율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환율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지금 또 되게 그 상황이 재밌는 게 금 가격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금 가격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고 오히려 강달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강달러가 이어진다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출 위주로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좋지는 않은데 환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이다 그래가지고 코스피 2700선도 위험하다. 제가 이제 방송을 찍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2700선을 지켜냈습니다. 지켜냈긴 했는데 불안하죠. 굉장히 불안한 시점인데 아마 시장 그 컨센서스가 얘기하기를 2700 이하까지는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 관측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다 보니까 과연 그 지켜봐야겠지만 과연 코스피 2700선이 깨지겠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FOMC 해소되고 FOMC 재료가 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LG 엔솔 해소되면은 일시적으로 좀 괜찮을 거예요. 올라가는 장이 펼쳐질 거예요. 물론 2월달, 3월달까지도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장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그 공룡 기업이 지금 IPO를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MSCI 뭐 지수도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코스피 200 지수 재편입 과정에서도 또 굉장히 지금 좀 불안한 재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정말 많다 보니까 아주 쉬운 장이 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1월 효과가 죽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월 장은 물론이고 2월, 3월까지도 좀 어렵긴 하겠지만 다만 지속적인 급락장은 어느 정도는 좀 숨고르기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라고 보고 있고 미국 연준의 그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국 연준의 그 의사만 그 FOMC 회의록만 어떻게 나오나 그것만 눈이 빠져라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뭐 여기서 제가 가져온 건 일본 증시 니케이 증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장도 그렇고 호주, 유럽장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지수가 모두 다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좋지 않은 상황인데 뭐 니케이 지수도 굉장히 좀 좋지 않았다라는 기사 제가 가져와 봤고 그리고 또 지정학적인 또 문제가 있어요. 요즘 참 재밌고 좀 속상한 게 정말 별의별 악재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별의별 악재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지정학적인 위험이 굉장히 크죠. 지금 다 알아요.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뭐 미국하고 러시아의 힘겨루기가 있다. 지금 뭐 미국의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서로 뭐 좀 뭐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했지만 또 같이 뭐 군사작전을 돌입한다라고 하고 뭐 신냉전으로 돌입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쪽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 지정학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단순히 뭐 나라 대 나라의 전쟁, 나라 대 나라의 침공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모든 연합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경제적 제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도 지금 얽혀 있다 보니까 뭐 유가부터 시작해서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또 못 올라가는 이벤트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부분도 실시간으로 좀 파악을 해야 돼요.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지 못할지 우리는 사실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조금 꼼꼼하게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필요는 있다. 굉장히 좀 큰 이슈로 이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제 13,000명 그
재작년 3월에 이제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1만 명이 돌파된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슈 또한도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1월장이 이상하리만큼 악재의 악재가 계속적으로 겹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다만 급락장은 아마 여기서 조금 숨고르기를 할 것이다. 지수도 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좋지는 않아요. 제가 좋은 뉴스를 가져온 게 없어요. 가져오지 않은 게 아니라 좋은 뉴스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쨌든 전체 시장은 이렇게 지금 형성되고 흘러가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특히 체크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 좀 짚어봤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은 이제 탑다운 산업에 대한 얘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는 다들 하셨을 거예요.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상당한 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거대한 산업이다 보니까 다들 제약바이오 산업이 뭐 얼마나 매력적인 투자처인지,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 뭐 내가 그 매수했던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상 그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잘 모르시고 그냥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이다 이라더라 해가지고 이제 매수하고 그러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겠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신약 개발 과정일 겁니다. 신약, 새로운 약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 이 표에 적혀져 있는 대로 대략 한 뭐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10년에서 15년이 말이 10년에서 15년이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신약, 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1조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1조 원. 1조 원이란 비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적으실 거예요. 좀 가늠이 잘 안 되는 굉장히 큰 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개의 그 제약 회사들이 있잖아요. 제약 관련된 그 회사들이 상장된 게 400개가 넘습니다. 400개 종목이 넘는데, 그 안에서 연간 매출액이 1조 원이 넘는다. 이 1조 원이 넘는다라는 회사가 채 10곳이 안 됩니다. 국내 상장되어 있는 그 큰 굴지의 그 제약 회사들이 1조 원 매출, 1년에 1조 원 매출을 내는 곳이 10곳도 안 돼요. 그만큼 어마무시하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게 신약 개발 과정입니다. 기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간단히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뭐 후보 물질 발굴이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단계에서 2단계에서 굉장히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대략 뭐 예를 들어서 뭐 암을 치료하는 암 치료 신약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후보 물질 발굴이라 그래가지고 다양한 물질, 뭐 한 5,000개, 1만 개에 되는 다양한 후보 물질을 추려냅니다. 그 안에서 각종 그 동물 실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가지고 250개, 10개 정도로 추려내요. 후보 물질을 추려냅니다. 추려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전임상, 임상 실험에 들어가기 전이다. 전임상 단계라고 해가지고 전임상 단계라고 하는데, 이 과정까지가 보통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요. 대략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많이 뭐 뉴스에서라든가 많이 접했던 임상 시험 단계로 들어가는데 임상은 1상, 2상, 3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강한 신체를 가진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임상 2상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건강이 좋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건강이 좋지 않은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실효성을 검증을 받은 뭐 미국 의학처라든가 혹은 뭐 유럽 식약처 같은 데에서 이제 뭐 시판 허가를 받은 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게 바로 신약 개발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그 긴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내 제약사들이 특히 많이 하는 게, 여기 뭐 임상 2상 단계 성공, 혹은 임상 3상 단계에서 성공을 하면은 이때 가서 브레이크아웃이라 그래가지고 임상 2상이나 3상 단계에 가가지고 라이센스 아웃이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 2상 3상까지 통과해 놨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판매하겠다, 그래가지고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신약을 자체적으로 개발해내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의 규모하고, 이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가지고 창출해낼 수 있는 매출의 규모하고는, 수익의 규모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국내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자본의 한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맞닥뜨려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 그게 일반적인 지금의 흐름이다. 일반적인 흐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약이 하나 개발이 됐다, 그래서 시판이 됐다라고 하면은 뭐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신약 개발은 대박인 겁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가 있는 게 바로 신약 개발 과정인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국내 제약사는 특히 뭐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임상 시험이 거쳐져 있는 거기에 대해서 통과한 기술력에 대해서 이제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으로 수출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신약 개발 과정의 좀 일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신약 개발 과정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클래식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지금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제약바이오 산업에 혁신적인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제약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알아둬야 될 트렌드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잘 들어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임상 단계 이전까지 뭐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동물 실험도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합니다. 투자 자본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뭐 AI 신약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중요합니다. AI 신약 개발. AI 그 정말 지금 뭐 다양한 산업에 뭐 요소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 AI라는 거죠. AI 신약 개발을 통해 가지고 딥러닝,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임상 데이터를 알고리즘으로 해서 이제 신약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그 전임상 단계까지 끝내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한 7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었다 하면은 이 AI 신약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는 단 2달 만에 그 과정들을 모두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약 개발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기술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AI 신약 개발을 통한다면은 안정성은 높이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안정성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의 시간은 단축시키는 거죠.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볼 때,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종목별 이슈를 볼 때
AI 신약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슈를 본다면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이 앞서서 말씀드린 다시피 뭐 클래식하게 이 그 10년,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약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은 AI 신약 개발이라 그래가지고 AI의 힘을, 딥러닝 인공지능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또 신약을 개발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신약을 개발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을 해내야 되잖아요. 약을 생산해내야 될 때 보통적으로 일반적인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생산 시설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조금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생산하는 그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 것을 보통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 CMO, CDO, 종합적으로는 CDMO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을 많이 쏟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빗대어 볼 때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도체도 뭐 팹리스 회사에서 뭐 설계 도면을 주면은 그걸 토대로 파운드리 회사에서 파운드리 분야에 있는 뭐 대만의 TSMC라든가 우리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 회사가 반도체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화승엔터라는 그 우리 기업이 아디다스 뭐 운동화 같은 경우를 뭐 OEM 해주고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반도체 파운드리하고 마찬가지고 뭐 OEM이나 ODM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운동화 같은 걸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설계 도면이라든가 그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만 전담하는, 그게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CDMO이다. 이것을 이제 조금 풀어보면은 CMO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 위탁해서 생산만 하는 거고, CDO는 수탁을 받아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건데, 이 두 개를 합쳐서 CDMO, 위탁 개발 및 생산을 하는 것을 CDMO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신약이 만들어지면 이 신약을 이제는 생산을 하고 이제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대신해주는, 반도체로 따지면 파운드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CDMO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힘을 쓰고 있는, 특히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 분야에서는 글로벌 넘버원, 그러니까 스위스의 이제 니자라는 기업을 이겨서 넘어섰거든요. 뭐 그런 역할을 지금도 계속하면서 초격차를 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맹렬히 쫓아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대만의 TSMC하고 어느 정도의 이제 초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성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CDMO 분야에서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바이오 이제 신약 개발 과정에서 알아둬야 될 게, 지금의 트렌드가 AI 신약 개발, 그리고 CDMO, 이 부분은 어떤 원리인지,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빼놓지 않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코로나19 사태가 퍼지면서 mRNA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RNA라는 게, 일단 뭐 단어를 좀 풀어보자면은, RNA라는 것은 유전 물질입니다. 유전 물질. 우리가 그 DNA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DNA랑 뭐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DNA하고 유사하다. 똑같은 유전 물질이다. 근데 이제 이 RNA 형태가 되어야지만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면서 우리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의약품으로 쓰기 좀 더 유용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앞에 M이 붙죠. mRNA. 알파벳 M이 붙습니다. 이 M이 메신저예요. 메신저를 뜻합니다. 이 RNA라는 유전 물질을 전달을 한다, 주입을 시킨다 라고 해서 mRNA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지금 이제 백신이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새롭게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나오죠.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그 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그 큰 기업이긴 하였지만 이 mRNA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mRNA가 지금 몇 가지인데 말들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그 신약을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던 방식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mRNA가 이렇게 이제 그 민간에 실용화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급하게 이렇게 좀 승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안전한 기술이 맞느냐에 대한 의구심부터 굉장히 말들이 많기는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의학 기술이 나온 거다. 굉장히 혁신적인 백신 기술이 나온 거다라는 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보급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모두 다 이 mRNA라는 기술, 백신 기술을 통해 가지고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볼 때 mRNA라는 게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 mRNA 기술을 통해서 공용이 된 화이자라든가 모더나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내 기업에서도 뭐 화이자나 모더나의 이런 mRNA 기술에 있어서 같은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mRNA가 어떤 거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시고 그러면 제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때 특히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AI 신약 개발 매크로 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신약 개발하는데 특히 전임상 전 단계까지 굉장히 그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다.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뭐 시간도 단축하고 비용도 단축하는 그게 바로 AI 신약 개발이다 라는 부분, 이 단어에 대한 포인트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고 mRNA도 제가 바로 직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mRNA에 대한 그 유전 물질에 대한 그 개념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유전 물질을 직접적으로 투하해서 이제 백신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기술인데 지금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이제 미래 의학 기술에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탐내고 있고 기술 협약을 많이 맺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아무튼 mRNA 기술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그런 거구나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되시고 그리고 반도체만큼이나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CDMO. 그러니까 반도체로 따지면은 파운드리 공정같이 약을 이제 그 생산 구축할 수 있는 생산 기지 역할을 해주는 CDMO라는 것도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한다 혹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는 없었던 트렌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 세 가지 AI 신약 개발, mRNA 그리고 CDMO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 부분 한 번 더 체크해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뭐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이제 뭐 업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주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이 좋을지까지도 잠깐 쉬었다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또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게 제약바이오 3대 학회라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끝났던 부분인데 1월에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었죠. 뭐 지난주에도 있었는데 뭐 예전만큼 그
영향력이 좀 강하진 않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간 우리가 살펴봐야 된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그 이제 그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1월에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4월에는 이제 미국 암학회라 그래가지고 AACR 그리고 6월에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까지가 있죠. 특히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중요한 걸 꼽자면은 우리가 이제 지나갔던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6월에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 특히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로 1월에 이제 CES 있었죠. 반도체는 CES가 있었고 또 2월하고 9월에는 또 마찬가지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뭐 MWC 그리고 독일 베를린에서 IFA까지도 있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세계 3대 가전박람회라 그래가지고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게 있듯이 제약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다. 이 세 가지 충분히 살펴봐야 된다.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는 1월 지나갔고 4월하고 6월 다 1, 2분기에 모아져 있어요. 1, 2분기에 모아져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산업은 특히 연중 기준으로 봤을 때 1, 2분기 전분기에서 많이 우리가 특히 또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난 그 JP모건 헬스케어를 좀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 나와 있어요. AI 기반 신약 개발 중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 나왔었고 유전자 편집이라 그래가지고 mRNA M이 메신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유전 물질을 바로 직접 주입을 하는 방식의 이제 유전자 편집 mRNA. 지금은 뭐 백신으로 가장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와닿게 되어 있는 기술인데 유전자 편집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유전자 편집 기술 뭐 mRNA 백신을 통해 가지고 특히 또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는데 큰 손이 된 화이자가 이제 뭐라고 하죠? 그 기업 인수합병을 이제 들어가고 있다. 굉장히 그 좋은 기술들을 다 이제 사가고 있다. 그런 부분도 나왔어요. 그런 부분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CDMO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생산 기지, 글로벌 생산 기지를 구축을 해서 mRNA 백신의 원료 생산까지, mRNA 백신의 그 원료 생산까지 크게 이제 비전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만 봐도 지금의 제약바이오 산업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바로 눈에 들어오잖아요. AI 기반 신약 개발 이게 굉장히 트렌드로 나가고 있고 mRNA 유전자 편집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글로벌 공룡 제약사가 다시 또 이제 엄청난 매출을 통해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CDMO 분야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행보를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mRNA라는 지금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 시장이 커질 텐데 거기에 대한 원료를 생산해 내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1월 JP모건 헬스케어는 분명히 이렇게 흘러갔지만 4월 6월 달에도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제가 그 반도체 쪽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반도체나 전기 전자 분야에서 CES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을 강조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랑 마찬가지예요.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거죠. JP모건 헬스케어는 지금 이렇게 흘러갔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3대 학회가 4월 6월 달 아직 기다리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산업의 이제 국내 업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선순환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뭐냐? 국가적 차원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을 이제는 좀 키워야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BBIG라 그래가지고 K 뉴딜 정책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여기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이오입니다. 제약 바이오고 그 다음이 배터리, 인터넷, 게임이에요. 정부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투자를 급하게 이제 투자를 증가를 시켜서 키워 나가겠다라고 선포를 한 부분이에요. 선포를 한 부분이고 21년도 지나 22년도 올해죠. 올해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주겠다라고 나왔어요. 특히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생산 공장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 생산 공장 그 CDMO 분야를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뭐 당장은 아닙니다.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좀 호전적으로 리오프닝 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어쨌든 지금 분명히 이제 그 코로나 시대가 좀 꺾이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보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제약회사들 그 매출 늘어나는 창구,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대면 영업이죠. 대면 영업 방식의 이제 제약 영업이 또 다시 시작되게 되면은 제약 바이오 산업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싱가포르에 특히 그 CDMO, 그러니까 바이오 허브가 싱가포르가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크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의 바이오 허브 구축이라 그래가지고 인천 송도 쪽에 뭐 셀트리온 그룹이라든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물론이고 SK 그 바이오 사이언스 모든 공장들이 그쪽에 모여 있고 지금 안 그래도 그쪽으로 바이오 허브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뭐 4공장은 물론이고 뭐 6공장, 7공장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바이오 허브를 구축을 하려고 한다. 정부에서는 투자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바이오 허브라고 말할 수 있는 송도, 인천 그 바이오 클러스터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에 전통적인 이제 제약 영업이 시작하면은 매출은 당연히 선순환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제가 시황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그 제약 바이오를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좀 고개를 갸우뚱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21년도 시장 어려웠죠. 정말 어려웠습니다. 20년도하고는 정말 차이가 나게 어려웠어요. 21년도 연간 업종지수랑 대비했을 때 31%나 하락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이요. 이게 뭐냐, 이렇게 그 시장 평균에도 못 미치게 하락을 더 많이 했다라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곧 저는 앞으로의 상승장에서 굉장한 가격 메리트, 가격적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산업이 제약바이오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어쨌든 다시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서 21년도 작년에 이제 뭐 주가는 좋지 않았지만 수출 성장률이 17%로 굉장히 그 호전적인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수출 성장률이 높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21년도 뭐 연간 업종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는 31%나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에 눈여겨 본다고 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 가격적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다라고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바라보면 또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이제 거시적인 매크로 변수라고 하죠. 거시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각종 그 불확실성이 아직도 좀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맞긴 하지만 상승장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굉장히 또 그에 못지않은 커다란 상승장이 펼쳐질 텐데, 상승장이 펼쳐지기 시작했을 때 기본적인 그 본래 가치로 회복할 때 굉장히 그 회복세가 빠를 것이다. 제약바이오 산업 굉장히 회복을 가파르게 해 나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의 시장 상황, 글로벌 시장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좋지 않은 게 사실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산업, 그러니까 가격적인 할인 혜택이 가장 좀 매력적으로 들어와 있고 거기에 비해서 그 뭐랄까요, 그 성장세, 그리고 이제 뭐 매출 증가세 같은 걸 봤을 때 그렇게까지 빠질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평가되어 있다.
올라갈 가치는 뛰어난데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산업이 지금은 제약바이오 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해하실 거고, 그렇다면 좋다, 뭐 제약바이오 산업도 말하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게 보이는데 그럼 어떤 종목이 좋겠냐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제가 탑픽으로 가져온 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제 국내 그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지금 뭐 탑티어에 속하는 굉장히 그 큰 기업이죠. 큰 기업이고,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조금은 도전적인 중소형 그 스몰캡 종목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대형주에 집중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호재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JP모건 그 컨퍼런스 메인 트랙에서 단독으로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그것도 6년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제약바이오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송도 그 바이오 클러스터,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지금 4공장 건설이 들어갔습니다. 4공장 건설이 들어갔고, 그리고 6공장, 7공장까지도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CMO, CDMO 아까 말씀드렸죠. 생산 기지 구축에 있어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생산 공장을 이렇게 규모가 크게 짓다 보니까 당연히 규모의 경쟁이 들어가겠죠. 지금 스위스의 론자라는 기업을 제치고 국가는 1등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초격차를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을 예고를 했어요. 다른 뭐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 뭐 LG화학이라든가 카카오 같은 기업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이슈도 정말 많아요. 대선 주자들도 바라볼 만큼 안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 그러니까 주주를 또 생각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뭐 제가 지금 좋은 재료 가치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 가치 또한도 충분하거든요. 기업 가치도 충분한데 지금 시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아서 제가 좀 급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라든가 시황 자료 같은 거, 그리고 전체적인 꼭 제약바이오 산업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전반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카이로스 마스터 프로핏 사단 카이로스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나눠받아 가시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황과 정보,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좀 짧은 시간 동안 좀 조금은 어려운 내용을 쉽게 그리고 좀 많이 압축해서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좀 시간에 좀 쫓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좀 시간 배분을 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에 관심이 있다 뭐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고 또 이제 조금 더 웃는 계좌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시간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